함께 만드는 언론 매일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매일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11월 10일 방송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좀 명칭이 어렵죠. 안녕하십니까. 발음이 제가 잘하네요. 원래 좀 방송 시작할 때 말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하여간 늦가을의 정치가 아름답습니다. 네네. 굉장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며칠 동안은 좀 굉장히 좀 반가운 비 소식도 있었어요. 네, 뭐 가뭄을 좀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반가운 비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온도 많이 좀 떨어지고 해서 주변에 콜록콜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또 요즘 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다 많이 좀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각별히 좀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볼살도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술을 많이 먹어 그런가? 네네. 자, 오늘 그 진짜 안보 시간에는 나라 밖에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고, 저희들이 지난주 며칠 동안 다뤘던 이제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좀 업그레이드 할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최근 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끌었던 문제들이 이 군대에 보는 그 자식들이 다쳤을 경우에 이거를 갖다 좀 치료하고 보상하는 이런 문제들이 국방부에서 곧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회에서도 그 관련된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상위 군인들에 대한 어떤 좀 이제 처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전할 소식이 참 많네. 이거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부지런히 합시다. 짧게 짚고 넘어갈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집중적으로 살필 문제는 이 다친 군인들 치료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와 국회가 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또 우리 그 정의당을 포함한 어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럼요. 이건 국민들 아주 예민한 문제.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제 쇼킹했던, 충격을 받았던 뉴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나라 밖 소식, 아시아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정말 빅뉴스라고 할 수 있는 바야흐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주변 나라들에서는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수많은 난관을 딛고 굉장히 큰 걸음,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소리들이 막 들리고 있어요. 그중에 먼저 하나 떠오르는 게 역시 그 중국과 대만의 첫 정상회담. 그러니까 분단 66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이 그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하고. 왜냐하면 상대를 국가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하긴 뭐하거든. 그러니까 92년도에 이미 이제 그 양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정상회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뭐 정상회담 화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정상회담 하면 양측의 국기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존칭도 뭐 시진핑 주석, 마양주 총통 이래 되는데 서로 뭐 선생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정말 이렇게 격식 없는 그런 회담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런 어떤 좀
그 양안 간의 첫 정상회담을 보면서 좀 어떤 소감이 드셨어요? 감개무량했죠. 네. 예, 2명의 이제 중국 주석이 생각났습니다. 누구? 첫째는 마오쩌둥인데 네. 그 키신저가 쓴 온 차이나 네. 중국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은 그 키신저가 이제 70년대 초에 마오쩌둥을 만났을 때 대만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때 마오쩌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저 대만 먹을 생각 전혀 없다. 네. 거기엔 기독교 반동들이 너무 많이 산다. 그래가지고 먹어봤자 네. 그 반동들 처리하기도 어렵다. 네. 그래서 분단 직후죠. 40년대 대만에 중국이 며칠간에 걸쳐 약 50만 발의 포탄을 네. 그 대만 앞에 있는 금문도라는 섬에 퍼붓습니다. 네. 그때도 우리가 먹으려고 퍼본 거 아니다. 네. 짝순날, 홀순날 가려서 쐈다. 네. 그리고 미군 함정이 지나가면 쏘지 말라 그랬다. 우리가 먹으려고 한 적 없다. 이러면서 못 먹으니까 네. 이제는 마치 여우가 이솝우화에서 포도를 못 따 먹자 저 포도는 실 거야 먹어봤자 소용없어 하듯이 네. 이제는 또 아주 경멸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 대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때문에 결국은 대만을 통일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마오쩌둥. 그렇죠. 예, 네. 한국 전쟁이 초래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세계사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제 양안 간의 통일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 전략이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루만 행정부가 그 마오쩌둥한테 좀 신호를 보냈었죠. 예. 양안 통일을 우리가 이제 묵인할 수 있다. 대만 통일을 묵인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가 예. 이제 한반도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양안 간의 통일을 물 건너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지정학적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한국 사건 중에 전쟁이 하나였어요. 아니었으면 아마 대만 쳐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높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전쟁, 한반도 전쟁이라는 것은 대만 통일의 기회를 놓친 네. 매우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었다는 게 이제 중국 지도층의 일반적 생각이고, 네. 그 다음에 강택민 주석이 또 생각납니다. 장점인. 예, 장점인. 죽기 전까지 마지막 소원은 대만 통일이 나의 죽기 전까지 마지막 소원이다. 항상 이랬거든요. 네. 그만큼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어요. 자, 그러자 이제 대만에서는 당시에 천수이벤 총통은 정식으로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로 인해서 양안 관계가 상당히 극단적인 긴장으로 갈 소지가 많았습니다. 통일이냐 독립이냐 이런 이념적인 어떤 그 대결의 한 시대를 보내고 마잉주 총통하고 이제 후진타오 시대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념에 관한 문제, 독립이냐 통일이냐 문제는 역사에 맡기자. 네. 후대에 맡기자. 우리는 실용이다. 이러면서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4년 전에 체결된 에크파, 즉 FTA보다 한 단계 낮은 자유무역 네. 협정에 버금가는 네. 협정을 통해 가지고 삼통정책, 통항, 통신, 통행이 네.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양안 간에 엄청난 교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지금 대만 인구 2천만 중에 50만이 중국 본토 대륙하고 결혼한 사이입니다. 네. 예. 네. 인구 2천만 중에 50만이 이미 대만인하고 중국인이 결혼한 쌍이 50만 쌍이에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물밀듯한 그 관광객,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아시아의 지금 가장 고도 성장 국가가 대만입니다. 그렇죠. 마잉주 총통 집권 이래 총통의 선거 공약은 약 한 7%대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건데 집권 전반기에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고, 또 마 총통은 이것에 대해서 황금의 시대를 열었다. 이것은 중국하고 에크파를 체결하면서 고양된 어떤 대외 협력의 지평의 확대가 그대로 국가적인 번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마잉주 총통 때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경제가 한 5년 내지 10년이 뒤처진 나라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보다 5년 내지 10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격변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즉 이념적인 문제는 다 후대에 미루고 이제는 생존이다. 이제는 번영이다. 이런 어떤 실용주의로 간 겁니다. 한반도 상황하고는 참 비교되죠. 네. 그러니까
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국 사람들 중에 사람 만나보면은 남북 관계가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고 그랬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게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우리가 대만 가면 너무 부러워 죽겠어. 그러면 뭐 또 이제 이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현상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사람을 한번 만나서 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마잉주 총통 집권 이후에 대만 경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발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안 관계의 평화도 좀 상당 부분 이제 그 정치하게 되면서 밖에서 보기엔 그 마잉주 총통의 업적이 상당히 좀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대만에서는 인기가 없냐? 지금 내년 1월 그 총통과 총선에서 그 야당인 그 민주진보당, 그러니까 보통 민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진당의 집권에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어떤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그 친구 얘기가 뭐 대만 사람들 전체의 정서를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국민당 세력이 대만으로 오기 전부터 대만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주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뭐 우리도 비슷합니다만 우리도 분단 1세대다 전쟁 1세대다 그러면은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령화되고 대만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이러면서 이제 양안 관계 발전과는 좀 별개로 대만 내에서 이 대만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어떤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국민당의 인기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도 좀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잉주 총통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놀라운 업적 중에서 그래도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건 외교입니다. 지금 대만의 전 세계 수교 국가가 6개국이에요. 근데 그 6개국 이름을 보면 난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위신, 나름대로 어떤 그 보통 국가로서의 어떤 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인정받는 국가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미흡했죠. 상당히 어렵죠. 점에서는 그건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런 점에서 어떤 그 하나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상한 나라인 건 맞습니다. 국가로서 인정도 못 받고, 유엔에 그래서 가입도 안 되고, 이러면서 또 어떤 중국에 눌려가지고, 거대한 중국의 어떤 그, 힘에 눌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가장 지금 현상을 타파하고 싶어 하는 나라는 나는 아시아에서 대만 같아요.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엄청나게 그 러브콜을 보냅니다. 좀 잘 지내고 우리도 인정해달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지금 대만에 매년 한 7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어떤 그런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에선 불만으로 축적이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북한만 하더라도 전 세계 수교국이 100개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뭐 인구 규모도 대한민국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만 경제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이제 보더라도 일종의 이제 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가인데 국가가 아닌. 그렇죠. 국가인 듯 아닌 듯, 뭐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또 하나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대만인들의 이거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현재 야당인 민진당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과거 우리나라가 1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 2000년 1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 비교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민진당의 내년 1월 선거에서 집권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같으면 이건 선거용이다. 그래서 막 비난을 퍼붓고, 뭐 색깔론을 제기하고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나타날 법한데, 물론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 민진당의 주류 역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자기들이 집권해도 양안 간의 그 관계 개선을 꾸준히 그 추진하겠다.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하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큰 대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양상이어서. 그렇죠. 이 남북 정상회담을 굉장히 이제 그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그래서 우리와 비교됩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막 그 비난을 퍼부었던 이런 어떤 우리의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양안 관계와 남북 관계를 비교할 때도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을 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대만에서도 어떤 국가주의자들이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고 할 때 하는 얘기는
자, 아무리 적대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에 우리보다 경제력이 100배 더 큰 나라가 있을 때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하겠냐. 사실은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40배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비교가 곤란해요. 그러지만은 정치적인 문제가 국가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가로막는다면은 과감히 후대에 맡기고 일단 생존하는 길을 찾자는 현명함을 발휘한 겁니다. 이런 지혜를 고려한다면 우리 경우에도 남북 관계도 참고할 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남북 관계는 너무 이념적인 용어가 난무해요. 뭐 보면은 뭐 통일이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또 뭐 평화협정 뭐 미군과의 동맹 문제 다 정치적인 의지 아닙니까 이게? 전부 정치적인 의지. 통일 체제를 뭐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 뭐 제대로 연애도 안 해본 상황이고 이제 한때 좀 연애 좀 하다가 잘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갑자기 이제 그 연애하는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그러면서 좀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남북한이 제대로 연애해 본 지가 8년이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통일을 같이 살면 뭐 누구 성을 따를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에서 살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다가 이게 결혼하는 상대가 예물 따지다가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결혼 파토나는 거예요. 결혼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형식 논리에 많이 치우친 게 한반도의 담론 구조입니다. 반면에 대만, 중국은 한때는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햇볕 정책에서 받은 거잖아요. 상당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지금 양안 관계가 보여주는 게 일단 그 정경 분리. 정치와 경제를 최대한 분리시켜서 경제 그 교류 협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뭐 이런 어떤 관계에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괄목할 만한 양안 간의 경제 교류가 있어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선민 후관. 민이 먼저 앞장서라. 관이 먼저 나서면 여기서 내것도 이념 문제, 정치 체제 문제, 서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민이 먼저 나서고 이제 관이 그걸 뒤따라가는 이런 어떤 선민 후관의 모습이라든지 또 선의 훈환 쉬운 거 풀다 보면 일종의 뭐 이제 중국 고사성어에도 나옵니다만 우공 이상의 정신으로 뭐 통일 문제 지금 논의해봐 답이 없으니까 지금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리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꾸준히 교류협력 발전시키다 보면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통일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하는 대범하죠. 역시 그 대륙을 경영해본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좀 원대하고 거시적인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어떤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중국의 어떤 스케일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반도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저렇게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은 대만은 금융이라든가 IT 분야에서 사실 우리를 지금 추월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이야 한국이 앞서지만 여전히 첨단 서비스 부가가치는 대만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사실 한국에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나가느냐가 어떤 국제 정세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만이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만큼 앞서 나가는 거고 우리는 분단과 긴장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금 추월당하고 주도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는 바로 옆 동네에서 벌어진 거지만 이거 강 건너볼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장점인 주석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햇볕 정책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이제 한국이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좀 배워야 되는. 그럼. 뭐 배워서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누구한테 좀 뭐 한 수 배우든지 말든지 할 텐데. 물론. 그런 의지를. 자, 이번 겨울에 휴가 받으시는 분들 대만 많이 놀러 갑시다. 좋은데 제가 많이 압니다. 자, 그 양안 간에 이제 그런 어떤 또 이제 큰 뉴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진 분이죠. 아웅산 수치 여사. 이분이 그는 이제 그 미얀마의 야당이 이번 그 이제 한 25년 만에 치러진 자유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최종 개표 결과는 15일경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70%에서 최대 한 80% 더 이상 그 이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거의 압도적 지지죠.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의 어떤 그러니까 62년도인가요? 이제 60년도 이제 그 군사 쿠데타 이후로 그러니까 한국보다 1년 늦은 셈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군부 독재 그러면 이게 아시아의 정치의 후진성을 막 상징하는 것처럼 진짜 마지막 군사 정권이라고 해도 핍박받는 아웅산 수치가 어떤 민주화 또 인권의 상징인 이런 어떤 좀 이제 그 교차의 지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또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넬슨 만델라를 떠올립니다. 네. 그 27년 만인가요? 감옥에서 그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백인과 연립 정부를 만들면서 했던 것은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네. 과거에 아파르테이트로 이제 흑인을 분리하고 차별했던 백인 정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진실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한 과거사 규명은 또 철저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과거의 가해자들, 지배자들에 대해 가지고 모멸감을 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포용하고 흡수해버렸다는 데서 넬슨 만델라의 위대함이 있는데 네. 이번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돼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다. 네. 예. 그런데 패자한테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 네. 지자체 자각하면 안 된다. 자각하면 안 네, 된다. 네, 네. 그건 뭐냐면은 다 포용해서 같이 끌고 가겠다. 본인은 대통령 위의 존재로서 이 어떤 미얀마가 통합된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는데 어떤 요구되는 책임성,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더 이상 국가가 인협이나 아니면은 어떤 권력의 어떤 분파적 논쟁에 빠져가지고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비극을 영원히 종집을 찍는 네. 이런 리더십을 사실 천명한 거라고 봅니다. 네, 대단히 감동적인. 우리로서는 감동적이고 아주 네. 훌륭하죠. 네. 이걸 이제 우리 보수 세력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는 용서였습니다. 네. 감옥에서 본인을 사형 선고 내린 가해자들을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 포용을 했고 그런 어떤 용서하는 지도자의 어떤 자기의 면모를 갖추는 동안에 당시에 박근혜, 그 당시 이제 신한국당인가요? 박근혜 의원 시절에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과거사를 사죄했습니다. 네. 아버님 때 당한 것에 대한 고초를 사죄드립니다. 네. 이럴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가 환생해서 나한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네. 이렇게 회고록에 나오거든요.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시민적인 어떤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어떤 분열적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믿었던 겁니다. 예, 거기서 역사가 네. 하나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더 분열됐습니다. 지금 네. 오늘날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어지는 나라의 어떤 이런 양상들은 사실은 정말 어떤 그 유신과 같은 초법적이고 폭압적인 이런 이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연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중국 때만 해도 뒤처지고 미얀마에도 참 부끄러운 우리 국가가 지금 상당히 퇴행적인 어떤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번에 어떤 미얀마의 어떤 국민의 사표이자 표상이자 또 어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될 거라고 보고 이분 노벨상 평화상 받았나? 91년인가 2년인가 받았죠. 이미 받으셨죠. 예. 뭐 한 번 더 줄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정말 아시아에 아웅산 수지 상 같은 게 하나 제정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인사들에게도 좀 힘과 에너지를 다시 주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한때 에너지를 줬던 분이 이제 우리한테 에너지를 줘야 네, 되는 네.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이제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서 그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그 노력해왔던 두 지도자의 만남이 상당히 그때 장면이 지금도 많이 떠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얀마가 과연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냐, 이거는 뭐 그 과정은 뭐 이렇게
쉽게 되기는 힘든 구조가 있겠죠.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아니, 거라고 물론. 예상할 수 있고 네, 네. 또 굉장히 골 때리는 게 그 미얀마의 헌법이지 않습니까? 네. 헌법도 굉장히 골 때리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바꾸는 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군부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큰 틀에서 볼 때 이제 이 군부에서는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는 승자들이 오만해서는 안 되고 특히 패자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런 그 아량이 필요하다. 네. 이런 최소한 처음 나오는 메시지 자체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도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대화로 가고 통진당 해상하고 네. 예, 초지일관 지금까지 분열적인 일만 해왔어요. 네. 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배우면 안 되나? 같은 여성 정치인 입장에서. 네. 그 얼마 전에 뭐 이화여대 가서 전국 여성대회인가요? 거기 가서 좀 네. 수모도 좀 당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떤 좀 뭐 이렇게 그 민주화된 국가에서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 네. 거기에 더해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 모성애 네. 예, 또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예의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잘 어우러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아무튼 박근혜 이제 뭐 대통령 물건화가 빼고 나왔고요. 지금 당을 이끌고 가는 여성 지도자는 한 명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누군지는 아웅산 잘 아실 수치로부터 좀 겁니다. 많이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미얀마 모델 말해가지고 북한도 미얀마를 따라라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북한이 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네. 자꾸 이제 북한을 욕하면서 그 욕하는 북한을 닮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한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양안 간의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버마의 아주 힘겨운 민주화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어떤 이제 이 민주주의 또 과거에 또 이제 한국식 모델이라서 전에 봤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양쪽으로는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질적으로는 양극화라고 하는 계속 늪에 빠져들고 있는 굉장히 질과 양으로 다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좀 대한민국의 어떤 좀 오늘날을 좀 그 되돌아보고 좀 제대로 된 그 발전 방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안 간의 정상회담 또 아웅산 수치가 이끈 민주화 운동의 결실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동감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좀 나라 안으로 돌아와서 예. 그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서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열심히 좀 두들겨 패셨는데 두들겨 팼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예. 며칠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인가요? 네. 이제 그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보통 A사, AESA 그래서 A사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만 이 레이더의 시제품을 공개하고 또 시험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봐라. 우리가 미국 기술과 비교해서 한 75%에서 한 80%까지 왔고, 이거 2025년까지 개발하는 거 문제 없다. 이렇게 기자들 모으고 네. 설명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게 구라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이거는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대통령 믿고 너무 까분다. 근데 그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27일, 10월 27일 날 아이고 개발 잘한다는데 잘해요.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지원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거든요. 네. 이거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 평가기관이 보면 웃죠. 네. 저 혼자 저렇게 저 기고만장해. 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또 대통령이 말을 해놨으니 누가 또 반론도 제기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이 꿋꿋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10월 27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장하고 방위사업청장을 불러서 네. 1시간 정도 보고를 받으면서 하라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날 그 대통령의 워딩 중에서 일부가 중앙일보 보도가 됐어요. 그게 단독 보도인데, 아니,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네. 우리 개발할 수 있다는 거 빨리 저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하세요. 네.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했는데, 그 정확한, 요게 신문에 난 워딩인데, 네.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였죠?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아니,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걸 왜 외국에서 사와요? 네. 그냥 개발하면 됐지. 네. 얼른 그런 거 국민들한테 홍보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면밀하게 아다르고 내가 거죠, 분석해 보니까 대통령이 FX하고 KFX를 혼동하는 거야. FX는 이제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서 이제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사업. F-35. 그러니까 F-35 구매로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FX 사업하고 KFX 사업. 이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란 말이죠. 개발 사업. 이건 보람의 사오는 게 사업으로. 아니라 우리가 네.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네. 이 둘을 혼동하셨다? 혼동한 거야. 아. 그러니까 예.
왜 개발하지 사오냐. 네. 그런데 한국형 전투기에서 사오는 게 없거든. 네. 그건 뭐냐 하면은 FX를 하면서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 기술도 좀 끼워서 우리한테 주라. 네. 요건 사는 게 아니에요. 네네. 사는 게 아니라 끼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원래 받을 수 있는 기득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못 준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대통령은 이걸 다 사오는 걸로 착각한 거야. 네. 그러니까 FX, KFX 어렵잖아 얘기가. 그렇죠. 지금 이거 네. 들으시는 분 중에 좀 혼란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F-35를 개발할 수 있대. 이렇게 알아듣는 거지. 아. 한 혼동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80% 90% 다 돼 있는데 왜 사와요? 네. 대통령이 이래 질문하니까 방위사업청장이 벙찐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FX, KFX를 혼동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네. 이런 수준에서 네, 네. 아니 뭐 우리가 다 하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A사 레이더 이걸 뭐 능동형 전자식 그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다소 어려운 명칭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 빔으로 쏴서 그 다시 돌아오는 신호를 잡는 전자식 레이더라는 뜻입니다. 네, 네. 기계식 레이더는 옛날 거고 네. 전자식 레이더라는 뜻인데 이거를 국방과학연구소가 85% 우리가 개발했다. 네. 그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핵심 기술 안 주면 이거 안 된다 그랬던 네.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랬던 레이더가 지금은 개발 다 된 것처럼 불과 얘기해요. 며칠 사이에. 네. 이러면서 이제 돈을 여기다 쏟아붓겠다 이겁니다. 2025년까지. 네. 이게 왜 엉터리인 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네네. 네, 너무 무모하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 한번 들으시고 이어서 이걸 이어서 이 부분을 들으시면 들으시면 좀 더 이제 연결이 잘 정확히 될 이해하시는 거예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자들을 초청해서 보여줬어요. 네. 개발한 거다. 그러면서 뜯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로 되는 거 그 기술 보자 그러면 군사 기밀이라 그러면서 하여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네, 한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봐도 몰라 사실은. 그렇죠. 이게 뭐 예. 완성 장비인지 중간 장비인지 네. 뭐 봐도 몰라 봐도 그거 다 군사 기밀이에요. 이거를 이제 까고서 퍼포먼스를 한 거죠. 네. 퍼포먼스. 네.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불러주는 대로 기자들은 쓴 것이죠. 네. 그러나 그 내막은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독재가 시작됐다. 네. 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걸 개발하는 주체로 돼 있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개발한다고 계획 내고 내가 개발해서 내가 개발 잘 됐다고 평가했다. 이건 뭐냐? 시험 문제도 내가 냈다. 시험도 내가 봤다. 네. 채점도 자기가 내가 한다. 했다. 네. 이걸 혼자 다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그 기술력이 없는 어떤 기관이 이런 걸 그 했는 게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알아보는 건 제3의 평가 기관이 있는 겁니다. 네. 인증을 해주는 다른 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기관 얘기가 아니라 지가 혼자 다 하고 지가 혼자 다 평가하고 네. 그래서 이건 80% 된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버리니 네. 대통령도 깜빡 넘어가. 이제 FX, KFX를 구별 못하는 네. 대통령이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하고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에다가 네. 평생 ADD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친정이죠, 뭐. 네. 그러면 아는 사람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이게. 네, 네. 전문기관이 보고한 게 네,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대통령 등에 업고 지금 막 밀어붙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국책 사업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다른 그 전문 평가기관, 예컨대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카이다. KDI, 네. 그 다음에 저기 국방연구원, 카이다. 카이다, 네.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네. 키스텟, 키스테. 이 세 개 기관이 공히 네. 한국형 이 전자식 레이더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네. 네, 연구 다 타당성 국책 조사에서. 기관인들인데. 다 국책 기관인데. 네, 네, 네. 그럼 대통령이 그 사람들 얘기는 왜 안 들어봐? 그러니까 시험 평가한 데는 딴 데라니까. 네. 그쪽 얘기를 들어봐야 이 채점 한 대. 그렇죠. 거기 얘기는 안 들어보고 시험 본 놈. 네. 이 지가 채점한 걸 가져온 거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되니까 무슨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포함해서 국가연 소장까지가 무슨 금치산자들 아닌가. 아니 다 자기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한 걸 객관적 평가는 다 배제해버리고 얘기해버리고 네. 거기서 국책 사업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금치산자지 어떻게 제대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니까 이게. 네, 네. 뭐 사업도 혼동하는 사람들이 네. 앉아가지고, 솔직히 우리 저기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대표만 침도 몰라. 대통령은 이 얘기가 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커요. 네. 네. 불안하게 짝이 없네. 여기에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꼭 이걸 좀 이렇게 파일로 대통령께 좀 전송해서 좀 들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ADD,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상하게 레이더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하나 꺼내놓고 와서 이걸 딱 봐라. 우리는 이거 이미 미국 기술 대비 한 75에서 80% 와 있고 2025년까지 개발 완료할 수 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럼 이건 뭐예요? 저거 이거 뜯어봐야 돼요? 이런 건 다 그건 이제 군사 기밀상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그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전투기 어떻게 통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 내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군사 기밀이라 그랬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미국 그 기술 대비 75에서 85%까지 왔는지도 군사 기밀이고. 세부적인 거? 네네. 그거 못 밝히지. 네네. 그거 못 밝혀.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아니, 우리가 우선은 밝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몰라요. 네. 자, 우리가 선진국 대비 기술이 몇 프로다. 이런 첨단 장비의 경우에. 네. 근데 선진국이 기술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대비 몇 프로인지를 평가하기가 우리가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의 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뭐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나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 같은데 비싼 용역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국제 그 기관에 맡겨서 선진국 대비 몇 프로인지를 우리가 평가받기도 해요. 네. 이게 원래 객관적 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거 객관적 평가를 할 능력이 안 돼요. 왜? 선진국 기술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 그러니까요. 안 해봤는데. 네. 그런데 비슷한 유사 장비를 개발해본 경험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나마도 제가 조사한 거는 선진국 대비 14% 기술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키스텟 그 과학기술평가원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 제로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거는 해외 기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벌써 80%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대부분 속아 넘어갔다는 게 저는 어이가 네. 없다는 것이고 이건 얼마든지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 받으면 되는 건데 왜 그 사람들 목소리 못 내게 하고 일방적으로 한 얘기만 듣고 밀어붙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의당에서 이 전투기 사업 검증위원회를 국회에 설치를 하자. 그래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좀 참여해서 네. 이걸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네. 그 제안 이후로 좀 답이 없어요. 피드백이 없나요? 없어요. 새누리나 새정치에서 답이 지금 없나요? 정의당의 목소리고 지금 17일 날 국회 공청회가 열리는 게 하나가 변수가 있습니다. 17일 날. 예. 거기엔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출석해서 좀. 물론 하나요?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국회 수준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네. 이거 벌써 옛날에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2년 전, 네. 3년 전에. 네. 그걸 인제 밝혀내는데 제대로 질문도 못 해. 네. 참, 내가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고 계속 이렇게 정보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규명이 곤란합니다만 이건 간단한 논리로 분쇄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얘기하는 주장은 일종의 가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설은 뭡니까? 상상력의 영역이에요. 상상력 속에서 어떤 과학적 가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만 갖고 과학적 방법론이 다 완결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상상력에 의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으로 우리가 가설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검증입니다. 요게 비판 정신이에요. 과학적 방법론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비판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이 과정이 따라줘서 가설과 검증 과정이 합쳐져서 이걸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 걸 다 빼버리고 앞에 있는 상상력만 갖고 2025년에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이 전자식 레이더 개발 국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누가 검증했습니까? 그러면은 국방과학연구소 아니에요. 거기에 없는 게 뭐예요? 과학입니다. 네.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거를 기관 명칭으로 내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다음에 연구기관도 아니에요. 관리기관이지. 다 외주 용역줘요. 지가 개발하는 것도 없어요. 네. 지가 개발하는 거 13.5%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것만 명칭에 다 써놓은 거예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과학자의 의지로 개발한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과학자의 비판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어떻게 검증해서
우리가 가능한 새로운 대안으로 이거를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는 과학자들의 비판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다 죽여놓고 어디서 그냥 저기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안 되는 얘기를 떠드니 이런 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승인해준 사기 그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참 씁쓸한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사기 당한 줄도 몰라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여당 의원이 대통령도 속고 있습니다. 이런 유승민 얘기를 의원이 네, 그렇죠. 네. 대통령이 속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근데 이미 배신자로 낙인 찍어놓은 상태니까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기가 만무할 테고. 그러니까 네. 꼭 비박 의원들이 나오고 나 같은 정의당에서 이걸 떠드니까 이게 네. 하라 그러면 더 안 한다니까 이게. 예, 그래도 참, 참, 그 조선 시대에는 통촉화 없어서 그러면서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말이죠. 예, 네. 왕한테 충원을 인삼았던 그런 걸 우리가 지금도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 정말 이 국가안보 자기들이 그 뭐 입만 열면 정말 얘기하는 국가안보 이거 엄청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네. 이런 어떤 사업인데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충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그냥 믿어달라 이거 한마디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믿어달라 하면 된다. 새마을 정신,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이제 밀어붙이겠다. 정주영 정신. 네, 네. 자, 이게 참 어디로 갈지.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아, 여기에 들어가는 계속, 돈이 네. 어마어마시해요. 네, 네. 수십조 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를 네. 하고 네. 앞으로 또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계속 또 저희들이 좀 잘 취합을 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국방 안보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뜬구름 잡기식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 예. 이것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이제 훈련 중에 부상당한 군인들. 예,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럼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때는 다치면 당연히 이게 나라에서 이게 책임지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뭐 좀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좀 적절하게 좀 그 생계 지원도 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 전혀. 예, 예. 근데 그걸 알게 된 지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직접적인 계기가 광모 중사 모친께서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지뢰를 밟아서 발목에 큰 부상을 입은 광모 중사의 모친께서 정의당에 네.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제 이게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방부에서 대책 마련하겠다. 국회에서도 뭐 군인연금법 개정해서 뭐 대책 마련하겠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접해진 소식은 훈련소에서 이 수류탄 투척 훈련하다가 이 훈련병 한 명이 이제 손목에 그 절단되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것도 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아니, 오늘 또 한 건 들어왔어요, 제가. 또 한 건 들어왔네요. 또 제보 받았어요. 어떤 건수가 그 들어왔나요? 공수부대에서 낙하산 타고 훈련하던 중사가 네. 낙하가 잘못돼가지고 척추가 나갔습니다. 낙하산이 제때 안 펴진 겁니까, 그러면? 그거까지는 제가 네. 파악이 안 됐는데 네. 낙하산이 아예 안 펴졌다면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게. 펴졌다든지 예.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상이에요. 네. 이것도 민간병원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역시 치료비 문제가 또 네. 문제가 됐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죠. 21사단의 그 광모 중사 작년 6월에 다쳤는데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 한 푼도 없습니다. 네. 한 푼도. 아니 뭐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저기 말로만 보상인 민간병원으로 갔는데 네. 지금 치료비를 신청하면 30일치 줍니다. 네. 근데 그럼 이 돈 현행 법규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현행 법규에. 네. 그래서 30일치를 받는다 하지만 지금도 수술을 또 받아야 되고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네, 됩니다. 네, 네. 치료비는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30일치 받아가지고는 이거는 네. 오히려 받는 즉시 보상을 받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떤 이의 제기를 못 합니다. 네. 받아서는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네가 신청 안 했잖아. 그래놓고 왜 치료비 안 준다 그래. 이러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부대에서 위문금을 걷어서 1,000만 원 가량을 치료비를 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75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됐는데 네. 중대장이 적금을 깨서 치료비를 냈어요. 네. 네. 그래놓고 중대장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750만 원을 빚을 내서 갚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환은 대부분 중상이라고. 네네. 폭발하다 보면 정형외과, 접합 수술이나 봉합 수술이 있지만은 곽중사 경우에 신경이 다쳤기 때문에 이건 또 별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이거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시행령을 바꿔서 앞으로 30일치가 아니라 2년치를 되겠습니다. 요래 놓고 아무 말 없이 올해 10월 29일 날 슬그머니 시행령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기서 소급 적용에 관한 얘기를 쏙 빼버려가지고 올해 발생한 치료비도 작년에 다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의 사건이지 올해 그 다친 사건이 아니다. 고로 해당 사항이 없다. 아, 그럼 10월 29일 날 바뀐 시행령은 올해부터 발생한 올해부터도 아니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치료비가 막 나가는데 이건 다 과거지사예요. 그래가지고 해당 사항 없는데 지금까지 곽중사가 요양비 신청을 안 한 것은 국방부에서 지난 9월 23일 날 보도자료를 해가지고 곽중사 개인의 치료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국방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보험금이 있다, 요양비가 있다. 그러고 시행령이 곧 바뀐다. 그러니 앞으로 본인은 치료비 부담할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버렸어요. 그런데 시행령 바뀐 데 보니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지금 국회 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요. 2명의 의원이 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아, 소급 적용 규정이 없나요? 없어요. 그럼 언론의 부대가 뭡니까? 뭐 끝까지 부상당한 병사는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 이게 막 그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병사들 병사는 빼고 장병들 하사 이상 강제로 거출한 돈이 제일 커요. 다 군인들 부담으로 전가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방부 소관 예산이 아니라 지금 다른 어떤 개인 군인들의 그 정말 그 쥐꼬리 같은 월급에서 또 푼푼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주는 걸 갖다가 그게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좀 구라를 치고 있는 건가요? 구라를 치는 건데 이것도 말은 자율모금이라고 해놓고 일률적으로 떼. 그래서 개인은 자율모금이라고 그랬으면 개인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개인은 입금 금지요. 부대서 마서 통장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강제모금을 한 겁니다. 똑같은 사례가 지난 8월 4일 날 목함질의 사건으로 2명의 하사가 다쳤을 때 그때 언론에서 난리 났어요. 이 두 하사 병원비, 치료비 개인 부담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다 해주겠다 이러죠. 요때도 보니까 육군본부 지시로 전군에 모금 지시를 내려서 그걸 걷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2천 정도 모은 걸로 돼 있어요. 이래서 주었던 무마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9월에 수류탄 사고로 손목을 잃은 훈련병, 손목 훈련병 소식이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냐? 손목을 잃어가지고 치료는 어떻게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그 치료 이후에 의수라든가 이 보형물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대략 가장 그 피해자가 원하는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의수가 대략 3천만 원 정도 드는 고가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건 2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야 되는데 지금 8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3천만 원짜리는 못 사겠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식 이게 지금 나이가 19살이에요. 만 19살짜리인데 아니 얘가 오른손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그래 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 최소한 2천만 원짜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걸 지금 하려던 참에 곽중사 사건을 우리가 정의당에서 하는 걸 보고 이분도 언론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언론에 나온 사연이에요.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국방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어떻게든 국방비에서 안 주려고 요리조리 하다가 이제는 민간 병원비 30%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액 상한선을 딱 재놓고 이거 이상 못 줘.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서 엄청나게 모멸감을 느끼죠. 또 빚내야 돼.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여기 책정할 예산도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정 없으면 이럴 때 쓰라고 했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제가 보기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 국방부에서 그 쓸 예산이 없으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 근데 아니에요. 이제 법 규정, 시행령을 이렇게 안 해놨으니까 네. 지출할 근거가 없는 거지. 왜냐? 실제 30일치만 주게 돼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바꾼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다친 병사는 바꾸자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 어. 소급 적용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요양비나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은 백주 됐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장병들한테 모금해가지고 그걸 땜빵하고. 그걸로 일부 땜빵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니까 국가가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제 모금을 해서 주네? 네. 이래가지고 곽중사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네. 받은 1,000만 원에서 1원 한 장 못 쓰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이래가지고 돈도 못 쓰고 있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돈 문제도 아니에요. 네. 아니 DMZ에 가서 작전하다가 지뢰를 밟았는데 이게 전상자가 아니라 공상자라 그럽니다. 네. 그 전상을 해줄 줄 알았거든. 네. 그건 이제 교전 중이나 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친 네.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공상이라는 건 축구하다 다친 것도 공상이에요. 네. 네. 이런 걸로 밀어넣고 작전 중에 한 건데 공상 처리를 안 해줌으로써 혜택이 없고 네. 그런 다음에 30일치만 해준다고 그래 놓으니까 우선은 공상을 전상으로 좀 처리 좀 해주라. 네. 근데 안 된다. 북한 지뢰가 아니라 아군 지뢰를 밟았다. 그러면 그러면- 전방에 DMZ가 작전할 때 지뢰도 골라서 밟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실 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밟은 것도 굉장히 천인공노한 일이지만 아군 축 지뢰나 아군 훈련 중에 그 다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평소에 그런 어떤 뭐 그런 그 이제 사건이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의미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예, 그런 훈련 중에 발생하는 아니 사고를 작전 예방하는 중이지 노력이 이거. 예, 그러니까 훈련이 그건- 아니지. 그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자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군의 지뢰를 밟았다 그러면 가해자가 누굽니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더 국가가 책임져야죠, 만든 어떻게 보면. 그럼 더 예. 책임져야지. 예. 북한이 그거 밟은 건 북한 보고 책임지라 그래야지. 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장병을 쓰러뜨린 거라며요. 국가가. 네. 그럼 국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네. 우리 지뢰니까. 네. 그다음에 수류탄 폭발 사고가 이게 웬 말이에요? 이거 불량 수류탄입니다. 네. 이거를 안전핀을 뽑아서 던지면은 3초 이내 정도 이내에 그렇죠. 던지면 되는데 네네. 수류탄이 3초가 안 돼서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목이 정확한 날아간 그 사건 진상 규명은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전량 수류탄을 지금 리콜한다고? 조사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사 사례가 포항에서 그랬었죠. 해병대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어요. 네네. 작년에 우리가 방송에서 그러면 나왔던 내용이니까. 반복됐다면은 네.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고 네. 분명히 수류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수류탄 생산하는 생산 단가를 낮게 책정해서 네. 굉장히 방산업체에 가혹하게 하고 소량만 생산했어요. 네. 지금 전쟁 나면은 병사들한테 수류탄 한 발을 못 줍니다. 전군한테 한 전군에. 발이 한 발밖에 안 돼. 50만 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 이게 오랫동안 또 재고된 상태로 있었고 그러면 이거 가해자가 누굽니까? 국가입니다. 네. 그럼 국가가 물어줘야지. 이게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것까지도 쌩까고 나온 거고 처음에 뭐 신문에 나갔을 땐 이군 사령관이 와가지고 뭐 위문을 하고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우리가 취업 발전도 하겠습니다. 뭐 별의별 듣기 좋은 사탕 발림은 다 왔는데 네. 말짱도 그럼 네. 말짱 네. 전부 헛소리. 그거 뭐 포스타가 와도 소용없어요. 네. 체면만 세우고 갔던 것이죠. 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니까. 마치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국방부 더 나가서 국가가 다 이 훈련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은 다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갖고 그래도 이제 이 광모 병사나 지금 그 손모 훈련병의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이제 훈련 중에 그런 사고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설사 발생하더라도 정말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가 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참 저도 군 생활했습니다만은 네. 진짜 어디 안 다치고 나온 게 요즘같이 그러니까요. 감사한 네. 적도 없어요. 네.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 인생이 뭐가 됐겠어.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인 거예요. 네.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군 병원의 의료 시설이 엉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군의 정형외과 의사가 없으니 네. 다 민간병원 가는 거란 말입니다. 네. 실제로 민간병원으로 뺍니다. 네. 여기서 못한다고. 그래서 발생한 치료비들이에요. 이게 전부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명색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예. 그 부모의 가슴은 뭐가 되겠으며 한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육체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대우를 받게 되면 정말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럼.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로 이게 생길지 그 자체의 어떤 그 얘기 자체도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담론으로 위험한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만 네. 그들의 어떤 구호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을지 이 작은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군 골프장에는 1년에 600억씩이나 네. 직간접비 다 해서 네. 쓰고 장성들 고위 장성들 남아도는 사람들 유지비에 수백억이 나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이거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한다고? 네. 몇 건 되지도 않아요. 네. 이건 안 해줘. 거기에다가 국방부에 이번에 실태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런 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유사민원이 발생할까 그래서 그러는데 네. 다친 병사들 장병들이 지금 개인 돈을 얼마나 부담해서 지금까지 치료해 왔는지 실태 파악이 안 돼 있거든. 네. 네. 실상도 몰라 이 사람. 네. 네. 그러니 이거 했다가 얼마나 또 국방비 부담할까. 그러니까 그거 몇 푼 아끼려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못 고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 세금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방금 전에 다룬 것처럼 수십조 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대형 무기 사업 이건 왜 눈먼 돈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꼼꼼히 따져갖고 알뜰하게 쓰면 이렇게 부상당하거나 훈련 중에 뭐 사망하거나 예, 정말 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서 복무하고 있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이건 또 돈 아까워서 못한다고 하는 이건 못하고 그래서 그냥 뭐 툭하면 이런 사건 발생하면 사람들한테 돈 걷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안보의 실상입니다. 네. 안보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네. 일선의 전투원 한 명 한 명의 손가락 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뭔가가 안보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누가 그러면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합니까? 네.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 장군들이 직접 나가 지키라 그래. 그러려면.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든지 네. 군인 연금법을 제대로 좀 개정을 해서 핑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꾸 소급해달라는 요구가 커져 월남전까지 해달라 그런다 이거야. 네.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지. 이게 국방부 입장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된다? 계속 네.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를 저평가해온 오랜 관습을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 거죠. 예. 그런 관습, 악습을 계속 싸우고 싸우다 보니 이제는 청산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사회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네. 그걸 좀 소급 적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 논의 정치권에서 활발히 돼야 돼. 실태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다 그냥 아무도 조사를 안 했으니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네. 이게 저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봤죠. 방송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정부나 국방부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는 갑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오늘 좀 다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김정대 단장님이나 뭐 당 차원이나 다른 어떤 야권 의원들이랑 좀 연대해서 뭔가 이게 좀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의당이 항상 이것은 가장 앞서 나가는 지금까지 흐름을 만들어 왔고 그래서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법조인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법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다음에 이게 위헌이라고 사실은 이런 실태가. 군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보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위헌이니까 위헌 신청까지 해버리려고. 그리고 아까 수리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어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이런 사건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혹은 제조업체나 관련들을 대상으로 어떤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겠네요. 물론입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아니 양심이 있다면 문제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대한민국 안보 하는 사람들의 이 가짜 안보의 민낯을 가짜 안보 세력들의 민낯을 한번 예. 다시 한번 여실히 예. 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논의조차도 안 된 이런 어떤 시절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문제들을 꺼내 들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논의가 얘기하고 안 됐어요. 이런 와서 이 과정 협박해버리면,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진짜 안보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안보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네. 또 그 최일선에서 우리 김종대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네. 열심히 좀 활동을 아니, 해주셔야 될 것 물론입니다. 같습니다. 이런 일 하라고 운명이네, 하는 운명. 네, 운명이네. 이런 일 하라고 여기 와 있는데 뭐. 네네. 자, 오늘 그 진짜 안보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이 좀 다뤄봤습니다만, 나라 밖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환영할 만한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만, 나라 안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니까 여전히 좀 답답하네요. 화도 나고, 이러한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 때, 제대로 또 문제를 또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또 양해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